그 앞에 세션이 좀 많이 밀려서 시간이 들어오고 있는데 저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제가 이제 약간 말씀드릴 내용은 오전이 아니죠. 앞쪽에 들으셨던 진동이랑은 좀 다른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마도 이 마이다스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FX 같은 수업 쓰시면은 피로 모듈 같은 게 있는데 아마 써보신 분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뭐 마이다스 외에 타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요즘엔 대부분 이제 피로 모듈이 들어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제가 마이다스를 통해서 이제 뭐 간단한 피로에 대한 기초 이론 같은 것들은 제가 교육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비록 지금 청중분들이 똑같진 않으시지만 그 해석이 잘 안 되는 부분 또는 이제 굉장히 우리가 소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소재, 금속 같은 경우를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금속에도 뭐 스틸에 필요 해석하는 경우랑 그 다음에 카파나 아니면 알루미늄 같은 소재를 필요 해석하는 게 틀리거든요, 방법이. 다른 이론을 써야 되는데 그래도 그 정도는 어느 정도 클래식한 이론들을 이제 겹쳐 쓰면 거의 풀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은 일이 굉장히 필드에서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제가 이제 보여드릴 거고요. 보여드리고 그러한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이거를 이제 해석적으로 접근할 것이냐 하는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엄밀히 말하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해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좀 어널리티컬 모델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 혹시 뭐 계시는 분 중에서 아마 파격학을 배우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배우셨던 파격학에 포함되지 않는 좀 특이한 파격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내용은 그냥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요. 제가 어느 정도 좀 간단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강연을 들으시고 혹시라도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시는 업무 중에서 이제 이러한 문제, 유사한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그러한 클래식한 어떤 이론이나 또는 이제 모델로 잘 안 풀리는 문제가 있으면 접근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키워드를 딱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저속 균열 진전이 있고 수명 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 그 앞에 크랩 레이어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아마 뒤에 이 균열 진전 모델이나 또는 수명 평가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앞에 있는 크랩 레이어라는 이론은 저는 못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요거를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접목을 시켜서 특히 제가 초점 맞출 내용은 이제 확률론적, 그러니까 통계적인 접근을 많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여러분이 마이다스나 아니면은 뭐 다른 소프트웨어를 쓰게 되면 대부분 결과가 디터미니스틱하게 나오죠. 수명이 얼마 딱 떨어지잖아요. 세상에 그렇게 떨어지는 수명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소재 내에 발생할 수가 있고 그러한 베리에이션이 실제로 최종적으로 수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항상 피로나 크립 같은 이제 수명 평가를 할 때는 통계적으로 접근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내용을 방법론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릴게 자료가 다 영어로 되어 있어서 제가 그림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스토캐스틱 라이프타임 프리딕션 그러니까 처음에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리고 이제 슬로우 크랙 저속 균열 진전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통계적인 형태의 저속 균열 진전 모델링이나 또는 이걸 이용한 수명 평가 방법을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랩업을 하겠습니다. 제 소개가 있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해석하고 실험을 동시에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 연구실 특징이 주로 이제 소재가 비철금속을 많이 다루는 연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내용도 비철금속 내용일 텐데, 그러니까 철이나 아니면 이제 비철금속 내용도 많이 하지만, 저희 연구실은 특히 이제 초점 맞추는 부분은 더 나아가서 아예 그냥 이 비금속 재료, 대표적으로 보근자 같은 소재들을 많이 연구하는 연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클래식한 파격학 이론들이 안 맞아서 저희가 고민을 하던 이제 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푸는 방법을 여러 가지를 이제 좀 난 클래식한 방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수면 평가를 아마 이제 하실 일이 많으실 거예요. 이제 그 필드에서 나온 결과를 결국은 우리가 예측을 해야 소비자한테 팔 수가 있고 그 소비자가 결국은 이제 물건을 살 때 워런티라는 걸 받아가잖아요. 그럼 워런티를 받아갈 때 회사에서 아무 생각 없이 워런티를 5년, 10년 주면 그 5년, 10년 내에 만약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면 그건 모두 회사의 책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리스크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최대한 소비자가 만족할 만한 워런티를 이제 줘야 되면서도 회사에서는
이제 그 로스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를 어디까지 가야 제일 절충이 되는지가 항상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제가 빨리 지나긴 했지만 원래 학교에 오기 전에는 회사에 있었거든요. 저는 이제 미국 회사에 일을 했었는데 항상 이제 그 이 코스트에 대한 얘기를 맨날 했었어요. 코스트 다운을 얘기를 했는데 그 코스트 다운 하려고 하면 결국은 소비자의 만족도를 저해시키지 않는 한도 내에서 코스트를 다운시켜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사실은 작업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사람 중에 하나가 수면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평가가 되어야지만 얘가 실제로 소비자에게 얼마의 워런티를 줄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그래야지만 회사에서도 로스 없이 제품을 소비자에 이제 좋은 값으로 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를 딱 생각하면 이미 다 끝났던 일이기 때문에 정리해서 기억하는 거는 쉽죠. 예를 들어서 뭐 역사를 공부한다. 그럼 역사는 이미 지나왔고 다 결정된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그거를 이해하면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미래를 예측하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우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미래를 예측하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한 이슈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데이터를 뽑아서 정리한 다음에 실험적으로 검증을 하고 그걸 모델링을 한다 그러면 인터폴레이션하고 내삽 쪽은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를 우리가 예측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험하지 않았어도 그 내삽된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그 우리가 주어졌던 범위 내의 문제를 푸는 건 높은 확신도가 문제를 풀 수가 있는데 문제는 원래 있는 실험에서 주어지지 않았던 범위 밖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예측하려고 하면 그때는 익스트라폴레이션을 써야 되죠. 외삽이라는 걸 쓰는데 외삽은 데이터가 어마어마하게 틀려요. 그러니까 외삽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은 확률로 틀릴 거라는 걸 가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시는 것처럼 미래를 예측하는 게 굉장히 이제 힘든데 또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미래를 예측하는 것도 힘든데 우리가 과거를 그냥 걸어왔던 길을 찾는 거는 쉬운데 과거에 걸어오지 않았던 길에 만약이라는 가정을 붙여서 내가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됐을까? 라는 걸 푸는 거는 사실은 미래 예측하는 건 더 힘들다는 거죠.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아마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어떤 일에는 과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 진행해 오면 다 인과관계가 있고 모든 다 진행될 방향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과거를 예측한다? 좀 잘 못 들어보신 말이긴 하겠지만 과거를 예측한다는 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때는? 과거에 어떤 일이 생겼어요. 이제 그러면 갖다가 풀기 위해서는 왜 생겼는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지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가 풀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거나 또는 대부분 문제 생겼으면 다 갖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와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그 이유가 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힘들다는 겁니다. 함무라비 법전에 보시면 이제 수명 얘기가 나와요. 빌더가 예전에 함무라비 이게 지금 BC 1700년대 이때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우리가 과학기술에 대한 게 쉽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어떤 이제 규정이 있냐면 그러니까 건축하는 사람들이 집을 지었는데 그 집이 무너지면 그 무너진 거를 나중에 무너져서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사는 사람이 그러면 집을 지은 사람이 결국은 죽음으로 저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과학기술에 대한 이제 이 안전장치를 걸어놨는지 알 수 있는 거고 이 조항 말고도 연장의 조항도 있어요. 만약에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이 무너져서 죽었어요. 근데 사람이 죽었는데 그 지은 사람이 이미 죽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또 벌을 받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어떤 건물이나 또는 이제 제품 만들었을 때 그거에 대한 파손 또는 수명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가 하는 것들은 아주 옛날부터 이미 알려져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설명을 예중에 하는 이제 파이프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고분자 파이프는 아마도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지역난방공사나 한수원이나 이런 데서 직접 배관을 다루시는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배관제는 모두 다루시잖아요. 그럼 배관제가 문제가 돼서 누수가 된다든지 아니면 배관제에 크랙이 나갖고 얼로닝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도 가끔 보실 텐데 특히 이제 요즘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최근에는 이제 특히 수배관이나 또는 이제 저압배관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요즘에는 스틸이나 카파를 쓰지 않고 고분자를 쓰죠. 그러니까 고분자 파이프를 쓰니까 고분자 파이프의 수명을 예측하는 게 굉장히 많이 요즘에 대두가 되는데
문제는 클래식한 이론으로 고분자 파이프의 수명 예측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 이유는 고분자 배관의 수명을 보면 고분자 배관에 주어지는 하중 수준, 그러니까 내압 수준에 따라서 보시는 것처럼 연성 파괴, 또 취성 파괴, 그리고 환경 파괴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때 제일 큰 문제점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외설이 안 되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만약에 우리가 데이터를 뽑았어요. 뽑았는데 장수명 데이터를 예측할 수 있느냐? 외삽을 시켜서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으로 기구가 변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 소재의 파손 기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기구에 맞는 적절한 파격학 또는 이제 피로의 어떤 개념을 이용해서, 또 크립의 개념을 이용해서 수명을 예측해야 돼요. 이게 말은 쉽지만 사실은 일단은 그 파괴 기구를 인지하는 것도 힘들고요. 구분하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적절한 그 이 이론들을 접목시키는 것도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다행인 것은 요 맨 위에 있는 단계의 문제를 푸는 거는 상대적으로 쉬워서 지금 마이다스나 아니면 다른 뭐 아바쿠스나 또는 나스트라 같은 이런 CE 툴들이 대부분 다 문제를 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쉽진 않지만 풀 수 있는데, 이 밑으로 내려올수록 점점 더 복잡해지고 기존에 있는 방법이 항상 물 수가 없으니까 서브루틴을 만들어 넣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특히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린 부분은 이제 이 브리틀 프랙처 부분인데, 이 브리틀 프랙처에도 보통 알고 있는 거는 수명이라는 거는 균열이 발생을 하고요. 발생을 하고 진전을 해서 결국은 관통이 돼버리면 이렇게 크랙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수명이라 하면 우리가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의 라이프타임, 그리고 발생한 균열이 최종적인 파단, 이 경우는 이제 관통이겠죠. 관통이 될 때까지의 수명, 이 두 가지로 구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요 단계도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균열을 진전을 시키면 처음에는 저속 균열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진전을 해요. 진전하다가 일정 정도 수준의 균열 길이나 또는 내압 조건이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다이나믹하게 쭉 나가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세 가지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수명을 평가할 때는 얘는 무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명에 미치는 효과가 거의 작아요. 보통 1% 미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 앞에 있는 거와 뒤에 있는 거를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저 뒤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예측을 하는 건 더욱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확률론적인 개념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문제를 푸는 거를 많이 시도를 해요. 시도를 하지만 쉽지는 않죠. 근데 그럼 뒤는 좀 쉽다. 그래서 얘기를 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파괴 공부하신 분들은 뭐 페리스로나 이런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는 purely empirical 한 것이고, 우리가 쉽다고 말하고 있는 이런 슬로우 크랙 그로우에 관련된 내용도 이론적으로 접근하는 게 쉽지 않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요거를 그러면 더군다나 일반적인 그런 연속 거동, 연속 균열 진전 같은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거동이 아니라 뭐 단속 균열 또는 뭐 균열 진전 모드 변화 이런 식으로 아주 복잡할 경우에 어떻게 모델링 할 것인가 이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크랙레이어 이론이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간략히 드릴 건데요. 이걸 이해하시려면 파격학 공부하신 분들은 보통 균열이라는 놈을 먼저 생각하시죠. 균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균열이 일라스틱한, 퓨어 일라스틱한 레인지에서 균열이 거동하는 걸 풀어내는 게 클래식한 이제 그리피트 크라이테리언이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소성 문제를 덧붙여서 이제 풀게 되면 뭐 짐 라이스까지 하는 제 인테그럴이나 아니면 COD 같은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게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자 소재와 같은 놈들은 이게 지금 균열이고 그 바깥에 오면은 굉장히 특이한 형상의 어떤 그런 소재마다 다른 이제 그 둘레의 어떤 놈들이 형성이 막 돼 있어요. 이거 갖다 데미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데미지가 이볼루션이 되거든요. 그럼 데미지가 이볼루션이 되게 되면 그 데미지가 균열 진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클래식한 그리피트 크라이테리언은 이러한 데미지 영향을 별로 고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대부분 크랙이 노미넌트하기 때문에 그 균열 진전할 때는. 근데 이렇게 굉장히 심한 데미지가 동반이 될 때는 데미지를 이해하지 못하고는 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그래서 크랙의 문제, 크랙의 드라이빙 포스하고 그 다음에 이 둘레에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둘의 요놈들이죠. 또는 요놈들. 얘 같은 경우는 대부분 크레이징이라는 놈이 주 도미넌트 메커니즘이에요. 폴리카보넷 같은 놈은 크레이징하고 슈어밴딩이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인데, 사실은 스틸도 마찬가지예요. 스틸도 원래 엄밀히 분석하려면 좀 작긴 하지만 이러한 데미지를 같이 고려해줘만 되는 거죠.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프로세스 존이라고 하는 이 데미지 영역에 이 효과가 얼마나 균열 진정보다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에 서로 커플되어 있는, 여기 P라는 것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에너지 모멘텀 텐서라는 건데요. 이게 페이스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크랑레어 띠오리는 고체역학 문제를 푸는데, 그러니까 파격학 문제를 푸는데 연력학 이론을 쓰는 거예요. 이제 굉장히 클래식한 방법인데 사실은 사람들이 뭐 떨어져 있다가 최근에 더 격감을 받는 방법이긴 한데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이제 드라이빙 포스를 계산만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균열 진정 고동을 엄밀하게 어떠한 영상이라도 모사할 수 있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페이스 체인지에 기반한 균열 진정 모델링 방법이죠. 이게 바로 크랭레어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크랭레어 이론의 기본적인 스텝은 주어져 있는 균열 진전 시스템을 보고 그 균열 진전 시스템에서 크랙이 나갈 때 어떠한 형태의 데미지가 크랙과 함께 형성이 되느냐, 또 형성된 그 데미지의 미케니즘은 뭐냐를 이해를 하면 여기 있는 요 에너지 모멘텀 텐서나 아니면 요 이 J 값이라고 하는 이 드라이빙 포스 값들을 우리가 모두 구해낼 수 있다는 거죠. 요걸 하나의 예인데 보시게 되면 구멍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균열이 진전할 때 이렇게 구멍이 있으면 균열이 진전하다가 직진하지 않고 살짝 영향을 받아서 휘어들어가는 거를 아마 보신 분 있으실 텐데, 이게 왜 휘는지 같은 것도 이제 이러한 이 크레이징 효과 같은 거 이 형성되어 있는 저 데미지를 보게 되면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런 크랭레어 이론을 쓰게 되면 균열 진전 고동에 대한 내용들을 균열과 데미지의 영역을 동시에 고려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뭐 키네마틱스 넘어가도록 하고요. 근데 보통 아시는 것처럼 균열 진정이 되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피로를 생각하지 말고요. 먼저 크립 한번 생각해 보시면, 크립에 의한 균열 진정 고동이 생기면 당연한 얘기지만 우리가 뭐 스트라이션이라고 부르는 이제 피로의 전형 현상도 보이지 않고 그냥 연속 균열이 될 거 아니죠? 연속 균열이 쭉 진전할 텐데, 파단이 일 텐데, 희한하게도 크립 파중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균열 진정 고동이 이렇게 점핑이 되는 것처럼 마치 우리가 피로의 스트라이션처럼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진전하는 게 클래식한 균열 진정 고동이라고 하면 이렇게 점핑이 되는, 크랙 점핑이 탁탁탁탁 발생하는 게 의외로 많이 발생을 하고요. 특히 고분자 소재의 경우에는 하중 조건에 따라 이런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이렇게 점핑이 탁탁 되는데요. 이런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앰프리크라는 어떤 이큐션에 기반한 페리스도 같은 이큐션을 써서 수명 예측하는 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피로책 같은 거 보시면 거기 뭐 피로 사이클 뭐 어떻게 인테그럴 써갖고 뭐 그 페리스도를 이제 리버스 해가지고 푸는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안 먹히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풀까 하는 내용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 뭐 아바쿠스나 이런데 뭐 마이너스나 이런 데 보시게 되면 피로 모듈은 대부분 에센선도 기반으로 풀게 돼 있고, 균열 진정 고동을 풀 때는 대부분 다 XF 같은 마찬가지지만 보통 페리스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소재 같은 경우는 페리스로가 먹질 않는 거죠. 뭐 어떻게 푸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크랭레어를 쓰면 되는 거고요. 재밌는 것도 이거는 지금 보시게 되는 게 나치인데요. 노치에서 균열 진정 고동이 처음에 불연속적이다가 연속으로 바뀌는 현상도 있고, 이 경우처럼 처음에 균열 시험 포인트부터 연속 균열 진전을 하다가 불연속으로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파단된 형태를 딱 들여다보고 우리가 파선 해석을 하면 이게 연속 투 불연속인지 불연속 투 연속인지 이제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다른 어떤 이 크라이테리언을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크랭레어의 장점은 그걸 모두 한 번에 다 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균열 진정 고동이 점핑이 되는 현상들을 크랭레어 이런 써가지고 두 가지 드라이브 포스를 구한 다음에 이걸 이용해서 이제 우리가 레이트를 계산할 이런 걸 풀 수가 있는데요. 풀어내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모델이 정확히 균열 진정 고동과 이 프로세스 존의 사이즈를 예측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디터미니스틱한 형태의 크랙레이어를 적용을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에 대해서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뭐 센트 시턴이나 아니면 CT나 SK나 CMB 같은 다양한 시턴들에 대해서 뭐 저나 아니면은 뭐 저랑 같이 연구를 많이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실제로 최근에 적용이 돼서 뭐 아까 말씀드린 배관제나 아니면은 뭐 특정 형태의 어떤 그런 이 구조물에 적용이 돼서 굉장히 우수한 어떤 액큐러시를 나타내는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러한 크랙레이어를 쓰는데 그거 좋다 이거죠. 좋은데 수명 평가를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그냥 숫자가 얘의 수명은 50시간, 얘 수명은 뭐 3일, 얘 수명은 뭐 3년 이렇게 푸는 게 맞냐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아마 여기 많이 계시는 분들은 실험도 하실 텐데요. 실험하시고 그다음에 해석으로 검증하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 실험 데이터랑 해석 데이터랑 비교해보면은 뭐 당연한 얘기지만 실험 데이터는 굉장히 스캐터가 심한데 해석 데이터는 스캐터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해석 데이터를 우리가 어디 맞추는 거예요? 실험 데이터 평균에 맞추나요? 아니면 보수적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맥스 값을 맞추나요? 그게 애매하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해석의 경우에도 우리가 그러한 이제 그 스캐터가 왜 생기는지에 대한 일단은 먼저 분석을 해야 돼요. 분석을 하고 스캐터 생긴 요인들을 찾아서 그거를 해석에 반영을 해서 결과적으로 수명평가의 경우에는 우리가 실험 결과와 똑같이 동일하게 통계적으로 결과가 나와서 우리가 실험 영역의 모든 내용들을 커버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지만 제대로 된 수명 설계가 되는 거죠. 이게 그 예예요. 보면 데이터가 이게 지금 선도를 쭉 이렇게 피팅을 한 건데 어마어마한 양의 스캐터가 막 생겨 있잖아요.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덕타일 페일리어에서 이 브리틀 페일리어로 넘어오는 요 니 포인트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는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어마어마한 이제 스캐터가 확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도대체 이유가 뭔지 이런 것들도 이제 판 영상이나 아니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런 이론적 접근을 통해서 풀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좀 구체적인 예를 들어드릴 건데 먼저 우리가 크랙레이어 이론을 접목을 시켜서 이제 문제를 풀려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스캐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여러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캐터를 만드는 알기 위해서 이제 크랙레이어 파라미터 요 밑에 크랙레이어 파라미터들이고요. 요 위에는 이제 실제로 이 외부에서 주는 이제 하중 조건에 대한 변수인데 이 변수들을 먼저 우리가 parametric analysis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똑같은 양의 CB를 부여를 해서 이 CB가 원래 민밸류에서 얼마큼의 베리에이션이 있을 때 그게 실제로 수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먼저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분석을 해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CB 밸류를 주게 되면 이 맥시멈 값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 그 값이 실제로 수명에 이렇게 영향을 쭉 주는 거죠. 수명이 딱 풀어지는 게 지금 빨간색 부분이라 수명이니까요. 수명이니까 수명 이만큼 짧은 때부터 길 때까지 나오는 거죠. 단순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경우는 지금 이제 외력을 웨이바드라고 하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변화시키는 건데 그러면 이렇게 스캐터로 쭉 나오게 되고 이거를 확률 곱함수로 이렇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CB를 주게 되면 CB를 통해 갖고 최종적인 수명의 표준 편차 그리고 얼마나 이 커브가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얼마나 얘가 이렇게 브로드하게 들어오는지 아니면 뾰족한지를 나타내는 이제 그 함수가 여기 보시면 요 밸류고요. 쿨투스라는 거고 그리고 스큐니스라는 건 정규분포 아시죠? 정규분포로 이렇게 나오는 거랑 얘가 특정 방향으로 평균보다 미디언 값이 변하는 게 그거를 나타내는 파라미터가 여기 나온 스큐니스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시는 것처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하고 쿨투스랑 스큐니스를 모두 계산할 수가 있죠. 이럴 때 보시게 되면 원래 있는 수명값에서 얘가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영향인자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 똑같은 수명이라고 하면 밑에 있는 크랙레이어 파라미터들에 비해서는 여기 나와 있는 외부의 입력 베리에이션이 더 큰 걸 알 수가 있어요. 수명 영향을 주는 인자로.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수명을 평가하게 되면 이제 얘를 보여드린 건데 여기 평균값이고 이게 민과 맥스 값이 수명으로 나오게 되겠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CB 값이 작을 때와 CB 값이 클 때는 당연한 얘기지만 이 매수는 커지잖아요. 이게 커질수록 그래서 보실 수가 있고요. 뭐 당연한 얘기지만 이렇게 오버랩이 되는 경우도 허다하죠. 위아래로. 수명이 가끔 뒤집히는 경우도 실험으로 나오실 텐데 그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보시면 인자를 해석하게 되면 인자의 스페시픽 나온 값이 요 두 개의 인자가 가장 영향이 큰 인자구나. 그럼 이 나머지 인자들은 일단은 무시를 하고 요 두 개의 인자들로 우리가 수면평가를 진행해야겠다 하는 거를 이제 아주 간단한 형상이 돼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구해지면 우리가 어떠한 그런 확률 분포함수를 쓸 것이냐 하는 단계로 넘어오게 돼요. 자, 인자는 알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수명 평가하려고 하면은 당연히 확률 분포함수를 이제 선택을 해야 되는데, 수명을 평가하면 제일 많이 쓰는 건 일반적으로 아시는 함수는 아마 정규분포일 텐데요. 정규분포는 사실은 수명을 평가할 때 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수명을 평가할 때 쓰는 파라미터로 가장 많이 알려진 거는 여기 보시는 와이블 분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블 분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모수가 세 개를 쓰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3모수 와이블이라고 해서 세 가지의 이제 이 파라미터를 쓰다가 이 threshold 파라미터를 고정을 시켜버리면 2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은 제일 우리가 어널리티컬한 솔루션을 얻기 위해서 납득할 만한 답을 얻으려고 하면 모수가 적을수록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2모수 와이블로 평가가 되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아쉽게도 많은 경우에 와이블 평가하면 3모수로 평가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3모수 와이블을 쓰게 되면 사실상 세상에 있는 모든 수명 평가를 다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10%입니다. 근데 이게 프랙티컬리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3모수 쓰게 되면 threshold 파라미터가 이게 사실은 임의 값 설정이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떤 특정한 0시간부터 또는 특정 시간부터를 알지 못하면 이게 의미가 없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요 threshold 파라미터가 physical meaning이 없어지는 거예요. 답은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3모수 와이블로 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왔다는 건 그냥 empirically 의미가 있다 정도일 뿐이지 이게 physical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2모수를 쓸 수 있는 항상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함수가 없을까 고민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찾아낸 것이 이제 그 번바움 썬더스라는 이퀘이션이 있는데 보시는 이 이퀘이션은 기본적으로 요건 이제 유도되는 식인데요. 마찬가지지만 요걸 유도할 때 근본이 되는 식이 균열 진정고동이었어요. 균열 진정고동 아까 말씀드린 이제 크랭라이 띠오리를 반영을 해서 이거를 이제 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균열 진정고동을 반영해서 만든 이퀘이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면평가에 사용할 수가 있고 우리가 크랭리어처럼 균열 진정고동에 대한 모델을 기반으로 해서 만든 이퀘이션도 얘에 더 잘 맞게 됩니다. 심지어 얘는 이모수인데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실험 데이터가 점선들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데이터가 빨간색 데이터가 3모수 와이블 이모수는 아예 안 맞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파란색 데이터가 이제 번바움 썬더스 이퀘이션인데 보시면 심지어 3모수로 와이블을 쓰는 것보다 2모수 번바움 썬더스 잘 맞는다.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우리가 번바움 썬더스 같은 이퀘이션을 써서 파라미터를 써가지고 통계적인 분석을 하는 것을 제가 제안한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러면 우리가 세트 같이 딱 사이드에 아주 이 명백한 위치에 균열이 있어서 진전한다. 이게 실제로 필드에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파이프 같으면 파이프 이렇게 둥그렇게 돼 있으면 파이프 내벽이 어딘가에 뭔가 디펙트 있을 텐데 그 디펙트가 여기 바깥쪽 이게 내벽이죠. 내벽이나 외벽에 있는 경우가 최악이 되는 거죠. 조건상으로 가장 짧은 수명이 나와요. 그리고 똑같은 크기의 이 결함이나 이니셜 크랙이 딱 센터에 있으면 가장 긴 수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이즈, 보통 이제 비파기 검사하면 이거 사이즈가 얼마인지 측정을 하잖아요. 근데 사이즈가 얼마인지 측정을 해서 그것만 해서는 수명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아시는 분이 많은데 보통은 사이즈 측정을 하고 그놈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실제로 수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같은 크기의 균열 또는 디펙트가 바깥쪽 또는 안쪽에 있냐 아니면 센터에 있냐 아니면 어딘가에 랜덤하게 위치하고 있냐에 따라서 수명이 달라지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의 케이스는 바깥쪽이 그러니까 이쪽 내벽이나 외벽에 있을 때가 가장 짧게 나오고 센터에 있을 때 안에 크게 나오니까 그 두 개를 놓고 아비트럴 로케이팅 크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명확한 확률 분포함수에 기반한 수명평가가 가능하다. 그게 이 균열 진전 로케이션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균열의 길이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균열의 길이가 얼마나
기냐, 또 위치가 어디냐, 또 아까 파라미터가 뭐였죠? 이 리모트 스트레스라고 하는 이제 웨이브의 스트레스죠. 그래서 이 세 개의 파라미터, 균열 길이, 이센트리시티, 그리고 리모트 스트레스, 이 세 가지의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걔를 잘 이제 돌려보면 우리가 의미 있는, 유의미한, 굉장히 애큐리트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갖는 수능 평가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델링 하려면 이제 사실은 또 복잡한 작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뭐 그린스 펑션 같은 거 써갖고 이제 특정 로케이션에 가해진 유닛 로드나 유닛 익사이테이션이 실제로 전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다 일단 포뮬레이션 해야 되고요. 이걸 하기 위해서도 FEM이 필요합니다. 해석을 요즘에 이거를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FEM을 통해갖고 이제 그린스 펑션을 구축을 하는 거예요. 구축한 다음에 구축된 그린스 펑션에다가 아까 말씀드린 크랙레어 이론을 쓰는데 이 크랙레어 이론에 쓰는 이 두 개의 드라이빙 포스가 보면은 양쪽이 당연한 얘기지만 대칭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크랙 포인트에 대한 비대칭성도 고려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이론적으로 접근해서 이제 두 로케이션에 대한 A랑 B 포인트에 대한 드라이빙 포스를 따로따로 구해서 결국은 이 경우에는 균열 팁이 두 개이기 때문에 네 개의 드라이빙 포스를 서로 디커플 시켜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당연히 이퀘션 구축은 손으로 되지만 문제 푸는 건 손으로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그 알고리즘을 쓰는 거예요. 알고리즘 써서 균열이 진전하고 어디까지 병문까지 진행하면 다음 어느 한쪽만 진행하고 이런 식에 대한 경우들을 다 접목을 시켜서 이거를 쓰고요. 이러한 이제 알고리즘을 마이다스나 또는 이제 그 이 아바쿠스 같은 이제 툴에 서브툴을 넣는 거죠. 넣으면 실제로 균열 진전 보동이 얼마나 이제 그 이 시간이 필요한지 알게 되고 그거에 따라서 수면 평가가 가능해져요. 그래서 이게 한 평가한 예인데요. 뭐 그냥 평가하면서 설명을 드리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균열의 팁이 두 개였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가 길이가 서로 다른 방향 진행할 텐데 그러니까 얘가 진전됐을 때 한쪽 면에 딱 관통이 돼버리면 그게 나가버리면 얘는 더 이상 진전하지 않죠. 이게 지금 그때까지 길이니까 이렇게 진행해서 요 놈이 딱 진전하고 딱 끝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는 얘만 진전하겠죠. 그러니까 얘가 동시에 두 개가 모두 진전하다가 한쪽이 스탑을 하고 나머지 놈이 진전해서 이때가 파전되는 수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명을 이제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러한 크랙레어 이론을 적용을 시켜서 이런 두 개의 더블 크랙이 준전하는 모동을 분석을 해서 그걸 이제 이런 케이스로 나눠갖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은 제일 보수적인 케이스, 제일 짧은 수명인 케이스, 그 중간 단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크랙 위치죠. 그러니까 위치를 바꾸고 그 다음에 CV 값을 바꾸게 되면 이제 당연한 얘기지만 이 위치가 여기 이제 그 센트리시티 자체가 요 끝 센터라인부터 위치이기 때문에 얘가 어디에 위치냐에 따라서 바깥으로 더 멀어지게 되면 수명이 짧아지게 되고 센터로 오면 수명이 길어지는 거죠. 그리고 CV 값이 작아지면 이 수명 평가된 값도 폭이 작아지게 되고 CV 값이 크면 클수록 더 넓은 범위로 수명이 나오게 됩니다. 보시게 되면 얘 같은 경우는 명백히 수명이 짧게 나오죠. 짧게 나오는데 얘 같은 경우는 수명이 막 얽혀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막 실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이렇게 막 얽혀있다. 그런 거를 이거 그냥 얽혀있어서 데이터가 구분이 안 되네 라고 할 게 아니라 거기에도 통계 분석을 하면 그 민과 그 아까 말씀드렸던 통계 파라미터를 이용해서 걔를 디커플 시킬 수가 있어서 랭킹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서로 이제 오버랩되는 구간들에 대한 평가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그렇게 평가해서 수명을 평가할 수가 있고 이제 이런 걸로 라이트 수명의 분포를 이제 예측할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번버스 스탠더스 이퀘션을 써가지고 두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구하면 되고 이거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이퀘션들을 써가지고 나온 그래프 이런 분포들을 실제로 이제 우리가 명확히 통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파라미터인 베타와 감마 파라미터를 분석을 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리모트 스트레스 그리고 이센트리시티 그리고 균열의 길이 또는 디펙트 사이즈 그리고 그 베리에이션 이 네 가지만 파라미터로 넣어서 우리가 이 파라미터를 구할 수가 있고 이거를 이제 실제로 해석을 돌리는 거죠. 해석을 돌려갖고 그 영향도를 평가합니다. 그래서 영향도 평가를 해서 이제 인자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식의 베타가 어떻게 함수로 나오는지를 구해내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슬로프 값이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이제 그 분포함수에서의 알파 값하고 어떻게 평가되는지를 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관계를 구할 수가 있어서 엣지 크랙과 인터널 크랙과 관계를 구해서 나중에 통계 분석에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이제 이 쉐입 파라미터, 이 갬마라는 쉐입 파라미터도 해석을 이제 여러 가지 계속 돌려갖고 나온 이제 그 파라미터 변화를 갖고 보는 거죠. CV 값 변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센트리시티 변화를 보고 해가지고 이거를 모델링을 시키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모델이. 이렇게 나오고 이 모델 값을 이센트리시티의 그 값이나 또는 엣지 크랙 또는 센터 크랙으로 다 포함을 시켜서 우리가 문제를 풀면 이런 싱글한 싱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값이 실제로 이제 주어지는 알파라는 값, 이 값이 이제 균열의 길이와 관련된 파라미터인데요. 이게 큰 영향을 준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 이센트리시티는 이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제가 스킵을 했는데 아까 같은 경우에는 얘가 알파 균열 길이지.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럴 때는 알파가 엣지 크랙일 때는 주로 도미넌트 팩터가 되고, 얘가 인터널 플로우, 그러니까 센터에 있거나 또는 중간 어딘가에 있으면 알파뿐 아니라 이 입실론이라고 하는 이센트리시티로 영향을 크게 준다 하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파라미터를 그냥 구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통계 분포 함수를 쉽게 구하게 되는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게 되고요. 이제 이거 실제로 이제 우리가 그 나온 결과들을 다시 이제 실험 결과를 비교해 보게 되면 이 결과는 아주 높은 정밀도로 그 수명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버리지를 얼마큼 예측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퍼 바운드와 로어 바운드를 예측하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로 로어 바운드를 예측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보수적 설계이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우리가 뭐 100만 분의 1 또는 뭐 10만 분의 1 이런 식으로 혹시라도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식시그마 들어보셨을 텐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소비자가 발생할 수 있는 클레임이 회사에서 얼마나 이거를 견뎌낼 수 있느냐 하는 것 갖다가 절충을 찾는 거죠. 밑으로 가면 끝이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밑에 있는 로어 바운드를 뭐 3시그마로 잡을 건지 뭐 6시그마로 잡을 건지 뭐 9시그마로 잡을 건지에 따라서 점점점 이 투자 비용은 늘어나는 거죠. 하지만 그에 비해서 고정 확률은 적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통계를 이용을 해서 통계기법을 이용을 해서 통계기법하고 이제 균열 진정 거동의 평가법을 이용을 해서 수면 평가를 하게 되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이제 이 클레임하는 확률 그리고 회사에서 돈을 물어내야 될 기회비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적절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크랙라이라는 이론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저속 균열 진전에 대한 고동들을 평가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지 않은, 그러니까 실제는 많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애써 무시하고 있는 이런 복잡하고 어려운 형태의 이제 균열 진전 고동에 적용할 수가 있고, 그 적용된 식은 실제로 이제 수면평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그 수면평가를 할 때는 그냥 디터미니스틱하게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통계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소비자와의 관계도 정립할 수가 있다. 이런 거죠. 발표 마치겠는데요. 여기 보시는 요 밑에 있는 요 분이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슈퍼바이저였는데, 이분이 원래 이 이론을 만든 게 1973년도입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아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파격학 이론을 처음에 제시한 이제 그리피트라는 사람은 1920년대에 그걸 시작을 했고, 파격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전성기가 언제였냐면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거의 그때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이 크랙라이 이론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독특하게도 고체역학, 파격학 문제를 푸는데 연력학 문제 또는 페이스 트랜지션 문제를 풀도록 구성이 되어 있는 방법이어서 우리가 굉장히 소재라는 놈을 심플리파이 시켜서 문제를 접근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오류들을 이제 크랙션 시킬 수 있는 팩터들이 사실은 페이스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페이스라는 게 뭐냐면 그냥 아시는 페이스는 뭐 고상, 그러니까 고체상, 뭐 액체상, 그 다음에 기체상 이렇게 되는 뭐 세 가지의 가스 페이스, 솔리드 페이스, 리퀴드 페이스 아실 텐데 아마 학교 다니실 때 금속과나 기계과 나오신 분들은 아실 테지만 원래 페이스라는 거는 같은 고체의 상이라 하더라도 얘가 어떠한 이 분자 구조로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결정 구조가 다르냐에 따라서 다른 상을 간주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금속과 금속을 브랜딩을 시켰다. 합금 만들었다. 이제 그러면 만들어지는 상이 되게 다양하게 만들어지죠. 같은 고상이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상이라는 거는 같은 고상이라 하더라도 그런 이제 솔리드 페이스라 하더라도 그 솔리드 페이스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다른 페이스로 간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우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균열이 있고 원래는 균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원래 균열이 없었는데 그 균열이 발생해서 긴장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균열이 발생이 되게 되면 원래는 멀쩡했던 솔리드가 두 면으로 쪼개지게 되겠죠. 쪼개지면 그 쪼개진 사이의 공간은 뭘로 만들어져요? 그냥 empty space죠. empty space에는 우리가 에너지 공간 텐서가 0이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 고상이 갖고 있는 EMT가 있는데 EMT가 사라지고 0이 되는 거죠. 만약에 완전히 고상이 아니고 완전히 크랙도 아니고 그 중간 단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미지 영역이 있다. 그럼 데미지 영역은 얘가 셔밴딩이나 또는 크레이징 같은 거에 따라서 또 다른 값에 이제 EMT가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그 EMT의 변화가 얼마인지를 연력학적 파라미터인 깁스 포텐셜로 구할 수 있으면 그 차이, variation이 실제로 균열의 형성과 진전을 컨트롤하는 에너지가 됩니다. 그래서 페이스의 변화를 에너지로 컨버전하고 그 에너지 컨버전의 에너지를 실제 균열,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의 이제 드라이브 포스로 다시 컨버전을 시키면 균열 진전 고동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파격학을 접목을 시켜서 하는 이론들은 이미 그 이 마이너스나 아니면은 그 다른 사용법이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런 걸 접목시켰을 때 안 맞는 이론들이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는데 그럴 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제가 한번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뭐 이 관련한 내용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아니면 특히 뭐 이제 이 수면 평가를 하실 때 기존처럼 안 맞는 것들이 있다고 하는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좀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